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임종윤입니다. 우리 경제가 지난 3분기에 전분기 대비해서 0.4% 성장을 했습니다. 예상치, 시장의 기대치보다 조금 못 미칩니다. 1분기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에 2분기에 1%까지 올랐던 성장률은 다시 3분기에 그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올해 성장률이 정부 목표치, 한은 목표치는 둘째치고 2%를 유지할 것인 2%를 수치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인에 대한 우려까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항목들을 보니까 수출이나 제조업 등 우리의 주력 어떤 분야들, 현황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요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좀 진단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국회 심의 절차에 들어간 내년도 예산안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래서 비상등이 켜진 대한민국의 이 성장 문제 어떻게 하면 유지 또는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을 오늘 세 분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샵 3698로 여러분들 의견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세 분 또 모셨습니다. 오른쪽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나오셨습니다. 고문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왼쪽으로 서강대 김연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마지막으로 조영철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에 앞서서 저희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을 좀 해서요. 성장률 얘기 수치를 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기자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예, 전망보다 조금 안 좋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직전 분기보다 0.4% 성장했습니다. 2분기 성장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앞서 시장에서는 0.5%에서 0.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실제 결과는 이보다 더 낮았던 겁니다. 특히 설비와 건설 투자 부진이 성장세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설비 투자는 0.5% 성장하는 데 머물렀고 건설 투자는 건물과 토목 건설이 모두 줄면서 마이너스 5.2%로 역성장했습니다. 성장 기여도를 보면 설비 투자는 0%포인트로 성장에 기여하지 못했고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0.8%포인트로 오히려 성장률을 갉아먹었습니다. 민간 소비 부진도 두드러졌는데요. 민간 소비는 0.1% 증가했는데 지난 2016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성장 기여도는 0%포인트로 민간 소비도 성장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분기별 성장률이 1분기 마이너스 0.4%에서 2분기 1%로 반등하면서 3분기와 4분기에 0.6% 이상 기록하면 연 2%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요. 결국 3분기 0.4% 성장에 그치면서 현재로서는 올 2% 성장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예, 저희 취재기자도 2%대를 유지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까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뭐 세부 항목별로 이제 하나하나 쪼개서 가기로 하고요. 일단 전체적인 뭘 되면 총평이라고 그럴까요? 네. 오늘 나온 3분기 우리 성장률 얘기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좀 너무 길지 않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3분기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에 아주 민낯을 보여준 겁니다. 다른 분기, 그러니까 2분기 같은 경우 기저효과니 뭐 그다음에 정부의 지출이 많았느니 뭐 이런 변수들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이 굉장히 변수가 최소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과다한 지출이라든가 그 전 분기에 뭐 1% 올라간 뭐 기저효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현재를 이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숫자라고 보여져서 일단 이 오늘 나온 숫자는 진짜 공부할 가치가 있는 그런 좀 연구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일단 하나씩 풀어주십시오. 자,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셨어요? 네, 저도 아침에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좀 우울했는데요. 우리가 뭐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2.7% 성장을 이야기하다가 뭐 조금씩 떨어지듯 이제 2%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또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을 굳이 찾아보자면은 2분기에 성장률 1%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분기별로도 약간의 기저 효과가 있거든요. 2분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2분기가 더 높았던 것도 1분기가 낮았던 기저 효과가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3분기가 기대에 조금 못 미쳤지만 뭐 그래도 아까 우리 최양호 고문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 재정을 상반기 좀 많이 해가지고 추가 투자가 없던 상황에서 한 것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할 때 우리가 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역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뭐 성유모 산업부 장관도 며칠 전에 뭐 얼마 전에 이야기했지만 지금 저는 3분기 정도가 조금 바닥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듭니다. 반도체 가격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하락세를 거의 멈췄습니다. 물량은 줄질 않고 있고 또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지출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4분기는 3분기보다 조금 낫지 않을까. 근데 이제 2%를 달성하려고 그러면 4분기에 0.8%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과연 그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3분기가 조금 뭐 바닥 정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뭐 희망 섞인 전망 어떤 그 진단을 해봅니다. 예, 두 분 다 되게 의미를 많이 두시네요. 그동안 저희가 성장률 얘기했던 거에 비하면 자 우리 조 박사님께서는 또 어떤 면들이 보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하반기에 상반기에 이 저조한 것을 이제 극복하고 2% 성장률을 하려면 3분기에 최소한 이제 0.6% 성장률이 나와야 이제 그게 가능한데 지금 이제 0.4%가 나왔다는 얘기는 사실상 올해 성장률 2%가 이제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4분기에 뭐 아주 획기적인 그 성장률 증가를 가져오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2%는 어려운 건데 지금 뭐 아무리 봐도 4분기에 뭐 획기적으로 분기별 성장률이 높아질 가능성은 뭐 이렇게 근거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예. 사실은 3분기에도 재정 지출의 효과가 상당히 이제 그 영향을 미쳐서 한 건데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굉장히 한국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어차피 저희가 이 얘기를 다루는 거에 끝부분에서 결론은 이제 그래서 올해 뭐 2%가 될 거냐, 뭐 또 내년은 어떻게 되고 이 얘기로 아마 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기 위한 좀 논리적인 접근을 이제 지금부터 좀 항목별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은 건설 투자 부진이 아주 눈에 띌 정도로 안 좋더라고요. 일단 그렇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보신 주요 항목별 중에서 어떤 부분이 나는 좀 더 부진이든 뭐 어떤 기대치든 이거의 포인트라고 보시는지 그거를 좀 각자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분석을 해보면 내수 이제 국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마이너스 0.9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수출이 1.3에서 이제 0.4가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무슨 얘기냐면 정부의 이런 재정 지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분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좀 빨리 파악해야 되고 사실상 이제 3분기에 이렇게 처지는 것들의 어떤 분석을 해보자면 사실 금리를 인하하는 타이밍이 늦은 거죠. 그러니까 4분기, 5분기에 선행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횡보를 하기 시작할 때 딱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추경이 조금이라도 빨리 됐으면은 이 정도 숫자는 안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금 재정을 품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분이 쫓아오지 않는 그래서 뭐 유동성 함정에 빠졌는가 뭐 이런 질문까지도 낼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요. 요거는 진짜 이제 산업별로 좀 뭐 농림 부분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올라갔니 내려갔니 얘기들이 지금 많는데요. 산업 분야별로 한번 차근차근 좀 찾아보면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 추경 투여 시점이 다 늦은 탓도 분명히 있다.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이를테면은 예정대로 추경 같은 경우도 한 2분기 초반 정도만 시작이 됐어도 그 여파가 영향이 이제 3분기에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때가요. 진짜로 저희가 판단하기는 4, 5, 6월 달 그때가 이것이 저점을 형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이 숫자들이 나왔었거든요. 수출도 조금 뭐 멈칫해지고 선행지수 이런 것들이 내려가는 게 올라가지고 뭐 이런 데서 그때 탁 진짜 마중물로 쳐줬으면 이것이 더 내려오지는 않고 저점은 형성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실기한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 뭐 정책 당국만 뭐라고 하기는 참 또 여의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거기까지 얘기는 좀 오늘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너무 또 좀 답답해져가지고요.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저는 최고문님 말씀에 대해서 역시 수출 부진이 타격이 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올 들어서 수출이 계속 안 좋은데요. 연초에 비해서 더 안 좋습니다. 이 문제는 2분기만 하더라도 4, 5, 6월이 마이너스 2%, 9%, 13% 했는데 3분기 들어서 마이너스 11, 13, 또 11, 10월 달 들어서도 20일까지 마이너스 19.5%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금년 상반기 수출이 안 좋을 때 하반기 정도는 회복될 거다 그랬는데 결국은 회복되는 이 시점을 내년으로 연기되지 않겠나 싶고 결국 전체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무역의 GDP 60% 이상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줄면 수입도
같이 줄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 GDP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이 수출 부분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금년 하반기가 뭐 바닥일 거라는 그런 희망 섞인 진단을 해봅니다만은 이 수출 부분이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은 참 경제 성장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조 박사님께서는 어떤 포인트가 좀 눈에 띄시던가요? 저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제 수출의 수출인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성장 기여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총수요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근데 총수요가 소비, 투자. 그다음에 순수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수출이 성장에 플러스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수출하고 수입의 그 차이, 그게 이제 총수요의 구성 요소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러니까 수출이 지금 사실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근데 수출 감소폭보다 수입 감소폭이 더 많이 감소한 거였죠. 우리가 흔히 그래서 하는- 순수출이 예. 플러스로 나타나서 이제 총수요의 성장 기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수출이 지금 좋아져서 그런 건 아니죠. 수출은 이제 감소하는데 수출보다 수입폭이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하고 실제로 수입이 감소하는 그렇더라고요. 이유는 예. 우리가 소비가 굉장히 위축돼 위축이니까. 있고 그다음에 설비 투자도 굉장히 위축돼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순수출이 플러스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성장에 기여했다는데 이거는 그 총수요의 구성 요소가 그렇게 돼서 그런 거고 사실은 지금 수출이 감소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불황 심화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그래서 이게 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지금 이 성장이 뭐 회복될 수 있는 뭐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수출 감소가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최고위원 말씀하시죠. 재미난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최근 10년간 중국의 총수출하고 우리나라 이 수출 금액하고 동조화 현상이 있는데 작년부터 그게 깨집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전쟁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은 수출이 늘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중국 수출이 21%까지 내려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요. 결국 중국이 자기네 부품 공급망을 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중간재를 주면 예. 중국은 그것을 수출을 하는 그런 구조로 생각했는데 그랬죠. 드디어 중국이 국산화, 그다음에 자체 부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저희 연구원에서 내린 이 결론은요. 중국이 다시 경제가 화랑이 되어도 우리 수출이 늘 수 예전처럼 그렇게 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우리 연구 결과도 지금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번에 업종별로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업종별로 보면은 이제 다른 농림업이나 제조업 말씀하시겠지만 도소매 숙박, 그러니까 서비스업 중에 포함이 되죠. 도소매 숙박 음식 쪽이 사실은 2분기에 비해서 3분기 때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에 우리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또 많이 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도소매 숙박 음식이 괜찮다 이런 얘기도 그때 하셨었는데 그렇다면은 내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 0.9% 이 상황을 더 줄여야 될 걸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어떻게 조금 더 끌어올릴까요? 아까 우리 조 박사님 이 소비도 상당히 좀 위축돼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그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워서 국민들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조를 해주든지 최저임금을 올려서 많이들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그런 좋은 취지를 했었는데 실제로 아직은 제대로 이렇게 워킹을 이렇게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가 내수가 5천만 인구에 한 1조 5천억 불 정도의 내수 규모인데 내수를 가지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에는 저는 너무 작다. 너무 작지는 않습니다. 세계 한 12위권 되니까요. 그래 크지는 않다. 워낙에 수출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선은 수출 보면 아까 최고위원님 적절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수출은 20%씩 이렇게 줄고 있는데 막상 우리나라 1대, 2대 수출국인 중국이나 미국 보면 무역 규모가 그렇게 줄지를 않고 있거든요. 예. 결국은 그 사람들이 중국의 경우에는 중간재를 자체 개발하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쓰고 있다는 이야기고 미국의 경우에도 한국산 제품들이 시장에 잘 안 팔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품목비로 들어가 보면 좀 약간의 격차가 있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가장 급한 것은 역시 수출 경쟁력을 품목이나 국가별로 회복하는 것을 찾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 내수 문제는 지금 전체적으로 투자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그 투자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결정하는 건 정부가 결정하는 건 아닌데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전망이 어두우니까 이제 투자를 많이 안 하는 거죠. 거거든요. 예. 그럼 결국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정 지출을 늘려가지고 어떤 뭐 보조금 같은 걸 많이 지급해서 국민들에게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부과하는 거고 그거는 뭐 우리 정부가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기업 측면에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뭐 결국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만 규제 완화 이런 건데 구두선으로 지금까지 규제 완화해서 말로만 이게 외치고 있지 실제로 체감하는 규제 완화는 없거든요. 기업들은 이 투자해서 돈을 번다 생각하면 정부에서 이렇게 푸시를 안 해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정부 부처의 장관들이나 대통령님께서 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왜 투자를 하냐,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해주겠냐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들이 뭐 국민들의 소득을 뭐 보조하는 부분은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기업들 투자 의욕을 좀 정대시키기 위한 노력들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3분기에 보니까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2분기에 1.2%에서 0.2%까지 뚝 떨어지긴 했더군요. 민간 기여도는 지난 2분기에 마이너스 0.2%인 게 0.2% 오르긴 했고요. 그러니까 2분기까지 재정을 65%를 썼어요. 그러니까 막상 3분기에는 지금 그렇게 많이 못 쓰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추경도 편성도 늦었고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지도 지금 굉장히 의문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부 기여분이 그만큼 떨어지는 그런 거죠. 근데 저도 이 자리에서 많은 전문가분들과 얘기를 나누지만 정부의 재정 지출을 지금 늘어나는 거는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 일시적인 상황이니 이거는 단기적인 요법인 거고 결국 근본적으로는 민간에서 이제 끌어나와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거든요. 뭐 규제 얘기도 그래서 좀 나오는 거고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수 규모가 작다라는 거를 뭐 인정하더라도 지금의 수출 중심 구조가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조금 더 구조적이고 좀 더 큰 차원에서의 어떤 체질 개선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실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더 드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 박사님? 그런데 사실은 이제 수출이 중요한데 저는 이제 세계 경제의 구조적인 그런 그 전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영호 고문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전 세계의 그 수출 그 추이를 보면은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에는 전 세계 GDP 대비 세계 교역량이라고 하는 그 비율이 계속 증가 추세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세계 교역, 자유무역 질서에 근거한 세계 교역 증가가 세계 GDP를 끌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GDP 대비 세계 교역량 이 비율이 하락하는 추세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상당히 추세적인 현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결과 독일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모든 나라의 수출 그냥 명목 액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쭉 증가하다가 사실상 2011년서부터 거의 그 정체 상태에 빠집니다. 일본은 살짝 감소한 추세고요.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그 여파가 크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지금 독일이든 뭐 다 하고 아베노믹스에 의해서 일본은 살짝 지금 좀 괜찮아지고 있는데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요. 근데 2019년 들어와서 이제 정체가 아니라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출에 의존하는 그런 독일이라든가 한국 같은 나라가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추세가 쉽게 바뀌겠냐? 저는 좀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러니까 세계 수출 규모가 과거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이렇게 증가하는 자유무역 질서에 근거한 그런 증가 추세가 이제는 추세적으로 어려워진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또 뭐 트럼프 같은 식으로 보호무역주의도 더 확산되고 보호무역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고 있고요. 최영호 고문께서 이제 중국이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2000년대서부터 소위 말해서 소재 부품 산업을 국산화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워낙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소재 부품 산업을 국산화하고 있었지만 성장하는 게 너무 빠른 성장이었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계속해서 수입을 해오고 있었지만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수출을 뭐 경제가 성장할 때 중요한 핵심 부품을 일본한테 수입을 하고 그래서 또 수출을 하고 중국은 우리부터 또 중요한 부품을 수입하고 했던 이 구조가 이제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상당히 소재 부품 산업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우리한테 이제 유리한 추세로 전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도 굉장히 이 세계 분업 구조의 약화에 대비하는 굉장히 이제 근본적인 전환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앵커께서 이제 수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얘기를
주시는데요. 사실 이제 근본적인 게 이거죠. 5대 수출 품목 비중이 43.3%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죠. 너무 많죠. 근데 5대 품목이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반도체, 자동차, 화학, 뭐 그다음에 조선. 이게 안 바뀝니다. 10대까지 넓혀도 마찬가지라고 똑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5대 수출 국가의 비중이 6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팔리는 데만 계속 팔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인 면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깨고 나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수출 품목을 바꾸려면 진짜 신산업이 출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지금 뭐 굉장히 우리가 뭐 혁신성장이다 그러지만 이거 나오려면 굉장히 또 시간이 걸리죠. 예. 그렇다면 이제 소위 말하는 수출선 다변화에 조금 더 과거에 우리가 FTA 하면서 경제 영역을 늘렸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여기다 박차를 가해야 수출의 구조적인 문제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시죠. 저는 그 조 박사님이 말씀하신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우선 최 박사님 그 진단에 또 역시 동의하면서 우리 조금 더 큰 트렌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흔히 영어로 말 피지컬 굿즈라고 하는 무역이 줄고 있는 건 분명한 추세인 것 같아요. 그 원인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최근에 제가 뭐 그 대우증권 사장을 하셨던 홍성국 씨의 수축사회라는 그 책을 읽어보니까 결국 선진국 지금 인구도 줄고 있고 점점 그 피지컬 굿즈에 대한 니즈가 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물리적인 제품들에 대한 수요도 줄고 또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면서 결국 어떤 거대한 기계 덩어리 이런 제품보다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패키지화된 굉장히 그 모듈화된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패키지 단위로 수출이 되는 거지 거대한 물건 같은 거 줄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산업이 뭡니까? 가장 단일 산업으로 가장 큰 것이 자동차 산업 같은 건데 자동차 산업도 아시다시피 뭐 전기차가 되면서 부품이 뭐 3만 개에서 1만 개로 줄고 뭐 그런데 혹 또 앞으로 뭐 공유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뭐 자동차들이 또 자율주행 활성화되면은 여러 대가 생산할 필요가 한 대 가지고 여러 사람이 활용을 하게 되니까 자동차 생산량도 줄고 모두 축소 사회가 되면서 그런 식으로 축소 사회와 공유 사회가 되면서 일단 물리적인 제품 생산에 대한 그 수요가 많이 줄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수요는 많이 줄게 되고 오히려 서비스 무역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늘어나겠지만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잘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산업연구원 보고서를 읽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물리적 제품을 제조 위주의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데 즉 소프트웨어와 패키징이 부족한 산업 고도화가 제품 고도화가 부족하다. 대기업 위주로 성장하다 보니까 산업 생태계가 구성이 안 돼 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 주력 몇 개 5대 상품하고 또 역시 대기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럼 대기업이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기업 한두 개 우리가 지금 반도체로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진하면 국가 전체 경제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인건비는 비싼데 노동시장 유연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로봇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1위더군요. 1위인데 로봇 밀도가 종사원 1000명당 630대입니다. 일본은 300대밖에 안 되거든요. 뭐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인건비 비싸고 결국 기계가 사람을 대체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산업연구원 보고서 마지막은 역시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내수시장이 취약하다. 뭐 그런 것들인데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짚고 해결책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나. 분명히 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글로벌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성장 혹은 성공 공식에 의존했다가는 앞으로 다시 그 성공을 재현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한 구조적인 변화라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자유무역보다는 이제 보호무역이라든가 이런 어떤 무역 환경이 분명히 변하고 있다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교역 어떤 양들이 줄고 있다라는 점.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라는 게 일단 대외적인 환경이고요.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수출 쪽의 주요 품목 또는 주요 수출 국가들은 대부분 특정에 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비중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또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다라는 거, 노동시장 유연성이 부족하다 등등등. 자, 이런 게 지금 우리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일종의 이제 어떤 고질적인 어떤 좀 어려운 점들, 대한민국 경제가 체질 개선하기에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근본적인 이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출이 뭐 성일모 장관 같은 경우는 내년 정도면은 뭐 반등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어느 누구도 전망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고 듣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워낙에 많이 틀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뭐 크게 의미를 두기 힘든 전망보다도 좀 체질 개선 쪽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중에서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 또는 이건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 분의 좀 말씀을 한 분씩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특정 내용은 본인이 이제
알아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 박사님께서는 어떤 부분부터 조금 손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우리가 투자 자금이 모자란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총 저축률과 국내 총 투자율을 비교해 보면 총 저축이 투자보다 훨씬 더 큽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저축과 투자의 그 갭하고 같은 거거든요. 순수출 이제 그게 경상수지 흑자고 그게 사실은 저축과 투자의 그 갭입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 그러니까 저축 투자보다 넘어서는 그 저축과 투자의 갭의 상당 부분이 지금 사실은 해외 투자로 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해외 직접 투자 같은 것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나 현대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베트남에 투자하고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이제 해외 증권 투자도 사실은 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의 약 한 60%에서 70% 정도가 해외 증권 투자로 이제 나가고 있는 거죠. 이거를 뭐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의 5년, 10년 평균 그 투자 수익률을 보면 국내 주식에 투자한 것보다 해외 주식에 투자한 것이 더 수익률이 높기 맞아요. 때문에 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점점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구성을 해외 투자 비율을 점점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네, 그건 네. 합리적인 선택인 것이죠. 근데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적 수익률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해외 증권에 투자하는 수익률이 4%, 5% 나온다. 그런데 한국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거는 뭐 2%, 3%밖에 안 나온다. 그럼 당연히 시장 원리에 의해서 나가죠. 나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맞는 선택인데 그러나 사회적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투자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수익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이 그렇죠. 추가적으로 증가하고 그렇죠. 산업 파급 효과가 발생하고 하청 기업이 또 살아나고 이런 사회적 수익률 관점에서 보면 사적 수익률을 넘어서는 그런 사회적 수익률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적 수익률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해외 증권 투자하는 것이 4%, 5% 나와서 더 유리할지 모르지만 국내 투자의 사회적 수익률 관점에서 봤을 때는 5%, 6%가 나올 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시장의 그 선택에 의하면 당연히 해외 증권 투자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 딜레마를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 현명하게 지금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수익률이 해외 증권 투자 수익률보다 더 높은 그런 투자 사업이 사실은 있습니다. 예. 불확실성이 높고 성공 가능성이 낮고 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주저하는 그런 뭐 재생에너지라든가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자율주행차라든가 예, 예. 등등등 있는데 이게 불확실성이 높고 투자 성공 가능성이 낮고 하니까 자기한테 예. 사적으로 들어오는 수익률이 낮고 그러니까 지금 주저하는 그러나 이것이 성공했을 때 한국 국민경제 전체에 주는 사회적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이런 것에 어떻게 과감하게 이 남아 돌아가는 저축 자금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게 만들어내느냐. 사실은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하셨던 규제 완화 이런 것들, 투자 유인을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그 정책적 조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참 요즘같이 어렵다고 하고 다들 뭐 죽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 사적이 아닌 사회적 참 수익을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발굴한다는 게 참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기업의 투자라고 하는 것이 그냥 눈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수익률은 3%지만 그 투자가 이루어져서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 5%, 6%가 되기 때문에 네. 기업이 과감하게 그런 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사회와 정부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은 사실 그 정도 분위기가 만들어지진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근데 저는 뭐 감세 정책, 그래서 뭐 약간 뭐 좀 이득을 준다, 뭐 그런 정도의 그건 안 되고 기업가들이 과감한 그 불확실성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유인을 하려면 그보다 좀 더 포괄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최고님께서는 뭐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치고 나가려고 그러면 지금 제조업 위주의 이런 그 구조 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렇다면은 결국은 우리 잠재 성장력을 우리가 지금 뭐 2%대를 당연히 그냥 하는데 그것을 올리는 부분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재 성장률을 예. 그렇다면 뭐 끌어올리는 아까 말씀드린 신성장 산업들이 이제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부가의 서비스업들이 이제 위주가 되는 그래서 지적 재산의 위주가 되는 그런 새로운 또 생태계. 그다음에 최근에 기업들 가보시면 R&D 자금 많이 버는데 그게 효과가 잘 안 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고급 인력 확보가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런 등등이 정부와 우리 기업에서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거는 뭐 어느 정권이든지 지난 30-40년간 얘기를 했지만 규제 개혁 부분은 참 진짜로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타다 하나 갖고도 지금 이렇게 말썽이 많은 이런 구조에서는 우리가 산업적인 개편을 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조영철 박사가 말한 것처럼 그런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해외 나가는 돈들을 잡아준다든가 여기서 규제를 푼다든가 그래서 정부가 지금 재정 푸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 재정이 잘 쓰이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 재정이 잘 쓰이도록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뭐 혁신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정부가 국정 과제로 혁신 성장이라는 화두는 굉장히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 성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기존의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나 이런 것을 한계에 부딪혔다. 그래서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많이 새로운 분야, 새로운 기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산업 발전을 견인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 이제 강론으로 가보면은 결국은 또 결국 규제 문제가 걸리거든요. 우리 사회에 지금 투자 자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잉여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고 스타트업 하려고 그러면 정부의 각종 지원 뭐 세계에서 제일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다 보면 규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규제가 크게 진입 규제, 신규 산업에 대한 진입 규제가 있고 노동 규제가 있고 환경 규제가 있을 수 있는데 환경 규제는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처럼 이렇게 갑자기 고로를 이렇게 뭐 현대제철권 얘기하시는 거죠. 현대제철하고 뭐 포스코 고로를 뭐 못 돌리게 한다 그런 급단적인 그 규제 실행 곤란하지만 적어도 제철 회사들은 앞으로 그런 규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준비는 하게 해서 그런 규제는 강화하는 게 맞는데 이제 결국 신규 산업 진입 규제하고 노동 규제의 문제인데 신규 산업 규제는 뭐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사업을 하게끔 하려고 그러면 너무 지금 얽혀 있는 게 많거든요. 타다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정보보호 관련 법규입니다. 정보보호에서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고객은 또 다른 금융상품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은 은행 지주라도 계열사가 다르면 활용을 할 수가 없고 사실은 개인의 익명성을 가지고 자연인의 정보가 공개된다면 그거는 문제겠지만 또 우리 생체 정보도 마찬가지고 정보 많이 쌓여야 또 좋은 유익한 그 아웃풋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데 대한 보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을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스타트업하고 창업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저것 특허에 걸리거나 혹은 이런 신규 산업 걸리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많은 경우가 또 기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뭐 그 타다 같은 경우 기존의 택시 업계의 기득권 이런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한쪽은 저는 정부 재정이 그런 데 투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 재정 휘발성으로 쓸 것이 아니라 이런 신규 산업이 들어올 때 갈등, 기존 산업이 퇴출돼야 되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어떤 그 연착륙할 수 있도록 그런 그 교육훈련 비용이라든지 그렇게 맞습니다. 정부 재정이 집행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많은 신규 산업들이 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5대 산업을 10년째 똑같다 이러면 나라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많은 새로운 기업들이 생기고 또 많은 기업들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생성하고 또 소멸하는 것이 기업의 생태거든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또 죽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그걸 억지로 막으려고 그러지만 그 대신에 이제 그것들이 또 다른 스타트업을 하거나 다른 부분에서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노동 규제도 지금 탄력 근로제나 뭐 주 52시간 근무제 말이 많은데 제가 누차 말씀드린 이 규제는 아날로그 시대 때 그 제조업 위주의 규제입니다. 맞아요.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하거나 프리랜서 뭐 혹은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분들 주 52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일이 있을 때는 며칠 열심히 밤새우다가도 또 4차 산업이 일이 없을 때 또 며칠 쉬기도 하고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이런 프리랜서류 이런 일자리라든지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기존의 제조업의 노동자들의 그 권익을 지키기 위한 것도 좋은데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된다. 지금 너무나 좀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환경 규제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런 아까 이제 수출을 우리 이야기 나눴는데 내수가 발전하려고 그러면 새롭게 계속 회사가 생기고 산업이 생성이 돼야 되는데 산업 생성 자체가 지금 안 되게끔 이런저런 규제들이 숨통을 조이고 있단 말이죠. 이런 규제들 풀지 않으면 새로 회사가 안 생기면 일자리 안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내수 경기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은 규제가 많은 이유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문화가 바탕에 깔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그래서 좀 꼭 듭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규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막 혹자들은 신문에 보면은 공무원들이 자기 일자리를 놓지 않기 위해서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그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 반의 책임은 신문 논술위원한테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금융사고가 난다든지 환경 관련 사고가 나면 그다음부터 정부는 뭐 했냐? 언론에서 막 쪼아댑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정부는 국회는 굉장히 강력한 입법을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막죠. 그러면 새로운 산업 발생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맞습니다. 거죠. 그게 결국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규제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하게 하고 예.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래서 아주 미세한 규제하는데 우리나라는 만약 문제가 생기면 아주 전면적으로 그 사업을 못하게끔 초입부터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 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 그럼 공무원들 왜 그렇게 행위를 하냐면 문제가 생기면 그에 대한 책임과 비판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규 사업을 만들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고도 날 수 있고 그 사회가 감내해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편으로는 뭐 왜 규제를 안 푸냐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또 바로는 사고가 생기면 또 책임 문제를 거론하고 네. 사전에 뭐 정부는 안 맞고 뭐 했냐라고 또 비판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사실 김현학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부분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뀌는 그러니까 거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LPG 그 주유소 이거하고 그 그냥 주유소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다 위험, 뭐가 뻥 터졌을 때 아주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규제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서울의 도심지에서 주유소 이거 땅 확보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특히 LPG 같은 것, 또 앞으로 이제 수소 경제가 왔을 때 이거는 정말 이제 확보가 어려운 거죠. 근데 동경도 뭐 서울보다 더 땅값이 비싼 그러고 주유소 이제 자리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리고 지진이 많이 난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그 LPG 그 충전소하고 일반 그 휘발유 주유소하고 그 우리처럼 이렇게 강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위험성으로 봤을 때는 거긴 지진이 굉장히 빈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에 비해서 도심지에서 현실적으로 그런 규제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그 비용 상승의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수하고 거리 제한을 우리보다 훨씬 더 완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결국은 이런 규제 완화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에 따른 리스크를 사회가 어느 정도 끌어안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모든 것은 좋은 것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다. 우리가 어떤 A라는 정책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반대급의 비용을 지불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타다가 사실은 공유경제 뭐 이거에 굉장히 중요한 그 쟁점으로 들어졌는데 사실은 정부가 뭐 그 관료주의 규제 이런 거에 빠져서 사실은 지금 정책을 선도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핵심은 운전기사 수많은 운전기사, 지금 우리나라 택시 운전기사들의 그거 다 고령층들입니다. 맞아요. 제가 특히 개인 택시가 그렇습니다. 예. 그 여의도에서 그 택시 운전기사분들이 시위하는 그때 우연히 제가 가서 봤는데 거의 다 60대, 70대 이분들이에요. 타다나 이런 걸 규제 완화했을 때 미치는 그 고용 충격을 정부가 감당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가 OECD 노인 빈곤율이 1등이고 그리고 고용보험이나 뭐 여러 가지 실업 이거 사각지대가 광범위한 상태에서 이 충격을 사회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혁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김현학 교수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그것을 완충할 수 있는 사실은 사회복지의 사각지대, 그렇죠. 사회 안전망도 사실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지 않고서는 그냥 규제 하나만 퍽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투자하고 그래서 저는 재정 지출 증가가 사실은 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거를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혁신 성장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 투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정 확대 앞에 수식어가 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구조 개혁이 수반되는 재정 정책.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그다음에 지금 노동시장의 그런 이중구조부터 해서 그것이 결국은 이 노동시장의 안정성하고 가면서 세이프티넷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정 확대에 굉장히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만 앞에 그 수식어가 안 붙으면은 이거는 진짜 부채로만 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특단의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 유연성 문제만 가지고 보면 사실은 이제 IMF 때 고용 유연 시스템이 이제 사실은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들어오면서 우리는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말은 무조건 잘린다라는 식으로 아주 등가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계속해서 지금 20년 넘게 좀 내려오고 있는 거죠. 어쩌면 그 사이에 좀 그런 어떤 등가, 즉
구조조정은 무조건 사람을 자르는 거다라는 이 등식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잘리더라도 나는 먹고 사는데 당장 큰 지장 없다, 나는 다른 일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을 이 사회가 마련해줬다면 아마 20년 전에 이 구조조정은 사람이 잘리는 거다라는 이 등식이 지금은 좀 많이 좀 해체가 됐을 텐데, 여전히 그 등식이 20년째, 아까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이 20년째 똑같다라고 말씀한 것이랑 똑같은 상황인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황은 좀 바깥 상황은 상당히 좀 급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여전히 20년 전 또는 이제 30년, 40년 이 산업화 시대 한참 할 때의 방식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들 나가라고 하면 누가 나가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하나하나가 좀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결국은 좀 많은 분야에서 이해 충돌이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까 타다라를 좀 대표적으로 얘기를 드렸지만 아마 타다뿐만이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차제에 이렇게 이해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구조적 전환기에서 이해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무수히 많은 이런 경우의 수들에 이걸 정부가 일일이 다 개입해서 한다기보다는 뭔가 좀 어떤 중재 기관이라고 그래야 되나? 중재할 수 있는 뭔가 어떤 뭔가를 하나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굉장히 좋죠.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하는데 그 구성 자체도 또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과의 소통, 이해관계자의 소통이 가장 필요한 거고요. 뭐 5년이 걸리든 6년이 걸리든 해내겠다는 의지와 또 해야 되면 당위성을 무장을 해서 가야지 되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왜 우리 지난번에 그 원전 문제만 해도 이렇게 사회적 대화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위원회, 특히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참여 위원회를 만들어서 일부 했었잖아요. 물론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긴 합니다만 뭔가 그런 어떤 대화기구, 중간에 중재기구, 충돌을 조금 더 이렇게 완화하기 위한 뭐 이런 어떤 거를 조금. 예, 근데 뭐 다 좋은데 저는 그것도 거대한 국가의 산업 정책이라는 큰 틀을 만들고 그 산하의 어떤 작동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혁신 성장이라고 캐치프레이즈 내는 거 총론이 있는데 그거를 작동시키는 그런 어떤 기구들이랑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 글로벌 트렌드도 이야기했는데, 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있고 트렌드가 바뀐다는 거죠. 심지어 현대자동차 노조에서도 보면 앞으로 20년 뒤에 자기 앞으로 근로자들 반 이하로 줄여야 된다라고 스스로도 그 보고서를 내잖아요. 그러면서도 임금 올려달라고 한편으로는 뭐 데모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전기자동차 되고 자율주행 자동차 되면 누가 자동차 지금 아마 자동차 판매 대수 반 이하로 줄고는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자,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동차가 마차를 이겼듯이 결국은 지금 현재 아까 택시 기사 말씀하셨지만 개인 택시 면허 한때 1억까지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꽁꽁 메고 생활수단을 삼고 60이 넘은 고령 기사님들은 당연히 절박하게 그걸 항의를 하시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형태의 불친절하고 고령의 기사들, 젊은 사람들 안 탄다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또 친절하신 분도 의외로 많아요. 근데 요즘도 친절한 분도 굉장히 많은데 또 타면 여전히 그런 택시 타면 또 불편하고 불쾌한 느낌 많이 들잖아요. 담배 냄새 나는 분들도 그러니까 많죠. 오히려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타다를 탄다는 그런 사람도 많은 거예요. 결국은 이건 혁신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는 길은 어쩔 수 없다. 그 전제 이걸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갈등이 생기느냐. 그 갈등에 대한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을 정부가 지출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뭐 사회 안전망일 수도 있고 말씀하신 그 무슨 분쟁 조정위원회에서도 있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뭐 그 핀테크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금융이라든지 뭐 종합적으로 산업이 활발하면 이런 부분에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그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미국이나 혹은 유럽 사례를 보면 그 트렌드는 쉽게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부분에서 신규 압력이 신규 진입자들이 생기고 기존 업체들이 반발이 심하겠고 그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걸 막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럼 어쩔 수 없는 추세인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재정 정책, 뭐 규제 완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과연 그걸 하고 있는가? 그때 일 생기면 그냥 가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와서 양쪽 다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만 계속 빚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혁신성장이라는 큰 어젠다와 현실 간의 사이에 뭔가 이렇게 촘촘하게 먹었던 로드맵이 짜여져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비어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러니까 뭔가 충돌이 발생하면 거기 임기응변되고 그러면은 그 중간을 이렇게 좀 약간 비어있거나 성겨 있는 부분을 뭔가 좀 촘촘하게 채워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대안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나라에서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지금 뭐 쭉 설명하신 부분이 정밀한 재정 집행 능력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명확해야 되고요. 그거 가려내는 것부터가 사실 이 분쟁 해결의 첫 번째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타다 얘기를 하지만 그런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들에 대한 그런 사회적 네트워크, 세이프티넷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재정 투입의 명확성, 대상의 명확성을 일단 정하고 난 다음에 지출 규모가 적절한가, 그다음에 이것이 과연 적시성이 있는가, 요것만 따지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진짜로 재정 집행 능력을 아주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뭐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지만 파고들 수 있는 부분, 대상이 누구고 얼마를 유효하게 가느냐, 이런 것들 공무원들 잘합니다.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왜 안 하는 건지 그게. 그 이제 제가 홍남기 부총리 만나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짜로 그거는 대통령이나 우리 소위는 뭐이 전국을 끌어가시는 분들이 그러한 용기들, 그러한 모티베이션을 공무원들한테 주셔야 돼요. 공무원이 뛰어야만 이 나라도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됩니다. 이번에 그 이제 화면에 그 2020년 예산안 그 이제 분야별 지원국이 나왔는데, 이번 2020년 예산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저기 그 파란색 R&D 산업중소기업 SOC 예산이 아주 대폭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2019년에 비해서.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이쪽은 거의 뭐 20몇 %가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주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번에 한일 관계 악화에 따라서 소부장에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이거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에칭가스 99.9999999의 순도를 생산하는 그런 거를 이제 하려면 일단 먼저 R&D 개발 지원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99.99999%의 에칭가스를 개발해낼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R&D 예산 지원을 책정을 했지만은 저걸 과연 제대로 집행할 수 있을까, 집행률이 제대로 나올까를 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은 있어도 돈을 투여할 곳이 없단 말이에요. 저걸 해서 정말 R&D 그거를 성공해낼 수 있는 그런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중소기업을 찾아낼 수가 있겠는가, 그런 이제 우려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최양호 고문님의 말씀이 굉장히 맞는데, 현실적으로 국산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 나가서 이제 R&D 예산이나 이런 걸 딱딱 책정을 해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R&D 개발 능력을 갖춘 그런 그 중소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이런 이제 현실적 갭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재정 집행 담당자들이 아주 그 정교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문제들을 내야 된다. 그런 이제 지적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조영철 박사에게 제가 예산안에 대해서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그럼 공청회 다녀오셨잖아요. 공청회 전문가 공청회였는데 저 예산 슈퍼 예산이 나올 때 전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내년도 경제 성장률 2.6%, 소비자 물가율 1.5%. 과연 그것이 지금 뭐 성취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예산안을 지금 검토를 하셨는가? 그 공청회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왔나 좀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내년에는 뭐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거로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세계 경제 둔화가 아주 심각한데, 지금 예를 들면 OECD라든가 IMF의 이코노미스트들이 2020년 세계 경제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러나 유럽 재정 위기 때보다는 조금 더 나쁠 것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유럽 재정 위기는 사실은 남유럽 국가들의 지역적 위기여서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큰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번은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나쁘고 또 그 갈등의 축이 미국, 중국이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2020년에 이 세계 수출 시장 감소는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거고 불황이 심각할 거고, 그래서 불황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경기 대응 예산 편성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확장적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이거는 반대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히려 2020년 예산안은 좀 부족하다. 9.3% 이 증가 갖고 이 2020년이라고 하는 심각한 불황 상태를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전 사실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이명박 정부가 예산 지출을 10.6%를 증가시켰습니다. 근데 이번에 9.3%를 증가시켰는데,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은 이명박 정부 때는 통화 정책을 과감했었습니다. 무려 중앙은행이 3.25%포인트의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파파파파 내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1.25%로 내렸고 이제 여기서 더 내리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통화 정책을 이제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통화 정책의 지원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재정 정책 9.3%로 이 불황을 극복해야 되는데 저는 좀 알겠습니다. 약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되세요. 이제 이후 얘기는 좀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대신. 그 예산을 내년에 뭐 확장 예산에 불가피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복지 예산하고 경기 부양 예산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복지 예산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이건 기본적으로 정세를 해서 국민들이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복지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계속 빚내서 복지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복지 예산만큼은 어떤 그 기존에 우리가 빚을 많이 내지 않는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하고 그 대신에 워낙 경기 상황이 위중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은 뭐 내년에는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 근데 그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보면은 뭐 2025년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2%까지 올라가는 그럼 계속 그러면 빚을 내서 복지도 하고 뭐 할 거냐 그거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일시적인 경기 부양 예산은 좀 과감하게 집행을 하되 복지 예산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 굉장히 중요한 지금 화두 던져놓으신 거 아시죠? 증세 얘기. 그 5분도 안 남았는데 증세 얘기를 꺼내놓으시면은 참 그래서 아마 증세 얘기를 저희도 언젠가는 한번 또 좀 심도 있게 이렇게 세 분 모시고 다룰 수 있다고 올 거라고 봅니다. 뭐 저희가 현실적으로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분기 성장률 나온 걸 가지고 이제 올해 2% 성장이 가능할 것이냐. 사실 저희가 시작은 이렇게 했는데요. 결국 세 분과 말씀 나누다 보니 다양한 구조적인 체질적인 개선 얘기 이런 얘기까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2% 성장의 가능성 여부,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떤 식으로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완을 하고 좀 개선해야 될지 이렇게 해서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들으면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조 박사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결국 이제 2% 성장은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4분기에 획기적인 그 성장률 증가 없이는 2% 성장을 달성할 수가 없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2% 성장은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것이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성장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을 준비하는 그걸 좀 더 다부지게 준비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 교수님. 뭐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한 1, 2년 정도 굉장히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필요한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면 3년, 4년 계속 이렇게 확장 정책을 할 거냐. 그런 부분에서는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대한 밑그림도 그려가면서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내년에 예산이 대폭 정액됐는데 과연 이것이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는 예산인가. 이를테면 생활 SOC라고 해서 동네 경로당 짓고 체육관 짓고 뭐 그런 예산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한번 지어놓으면 운영비가 또 많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경기 부양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세목들을 꼼꼼히 살펴서 그 실제 집행에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국회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잘 챙겨봐야 될 과제를 또 김 교수님께서 좀 제시를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최 고문님. 저는 그 최근 1980년도 이후에 2% 미만 성장을 한 게 3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석유 파동, 그다음에 외환위기, 그다음에 금융위기 이렇게 가는 게 대외적인 변수로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사실 뭐 미중 무역 전쟁이라지만 아직 그거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그거 더 그렇다면은 분명히 요번에 2% 미만은 내재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 우리가 바깥으로 수출에 기대하고 반도체에 기대하는 그러한 경제보다는 내부에 뭐가 잘못된 걸 한번 진짜 철저하게 진단을 해놓고서 시작을 해보자 이거죠. 진단이 틀리니까 자꾸만 처방이 다르게 나온다. 맞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저희가 처음 얘기했던 게 이제 0.4% 성장에서 민간 쪽 0.2%였죠. 그 다음에 내수 쪽은 마이너스 0.9%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우리가 뭔가 지금의 구조를 조금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디테일은 이제 어떻게 찾아갈 거냐. 이제 그게 이제 저희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해야 될 작업이고 기업들도 해야 될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도 꾸준히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좀 디테일을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최영호 고문님과 김 교수님, 조영철 박사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이죠.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은 정 교수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 수사 경과에 비춰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구속 이유를 밝혔습니다. 잠시 후 이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이슈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법원은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며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 가운데 오촌 조카 조모 씨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공개수사 착수 55일 만에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딸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11개 혐의 사실을 적용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어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는 물론 법리적인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 사실 대부분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봤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수사 최대 분수령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초동 검찰청사 주변에 모여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던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밤 늦게까지 법원 주변에서 항의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예,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역시 예상대로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뒤에, 그래서 오늘 새벽에 결정이 됐는데, 구속이 결정이 됐는데 근거가 이제 몇 가지 소명이 이제 됐다. 네. 범죄 혐의가, 그리고 증거인멸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구속 사유를 크게 두 가지로 잡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라는 건데, 그 부분은 이제 얼마만큼 그리고 글쎄요. 몇 가지나 소명되었다. 이것은 굳이 영장 심사 단계에서 밝혀지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결국에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판가름이 날 문제인데, 이제 사유를 일단 대외적으로 밝힐 때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라고 이제 영장 전담 판사 쪽에서 설명을 하는 정도의 수준이죠. 근데 몇 가지 좀 유출을 해보면은 이제 주식 그 사모펀드에 관련된 문제에서 몇 가지 드러났던 것이,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정경심 교수의 동생이자 이제 조국 전 장관한테는 처남이 되는데 집에서 실물증권이 발견이 됐거든요. 압색 과정에서. 예. 실물증권은 뭐 거의 천연기념물이라고 봐도 좋을 만큼 굉장히 희귀한 요즘에 잘 안 아이템입니다. 쓰죠. 예, 이게 왜 있느냐 했을 때 이제 차명 주식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들을 받아왔던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설명해왔던 것, 그러니까 블라인드 투자이고 간접 투자했다라는 그 해명이 허위인 것으로 이렇게 정황이나 증거들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감안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에 동양대학교의 뭐 컴퓨터 하드디스크라든지 또 노트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한번 증거를 은닉했다라고 보고, 그렇죠. 더 추가적인 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사건의 참고인들을 정경심 교수가 광범위하게 접촉했다, 이런 또 얘기도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쪽에 많이 무게를 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도주 우려는 뭐 특별히 크게 판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 얘기는 아직 안 나오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례를 많이 봐서, 정 교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도주의 그렇습니다. 우려까지 있다고 그랬다면 뭐 그거는 조금 더 상식적으로 도주 우려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뭐 결국 다음 질문은 이제 조 전 장관으로 가느냐, 뭐 이거죠.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SBS 단독 보도로 나온 내용이 이제 계좌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어떤 계좌요? 네, 정 교수의 계좌에서 이제 펀드 투자를 할 때에 때 맞춰서 이제 조국 전 장관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두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조국 장관이 모든 이 펀드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보냈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정경심 교수가 관리하는 계좌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명의는 남편 명의라도. 그래서 이제 뭐 가능성은 좀 열려 있는데, 어쨌든 조 전 장관과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정경심 교수가 받은 혐의 중에서 증거 위조라든지 증거 은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 전 장관이 관여했을 수 있다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번에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웅동학원 문제도 같이 불거졌는데, 그 사이에 이제 핵심에 어쨌든 뭐 본인이 몰랐든 아니면 알았든 간에 구도상으로 핵심에 조 전 장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검찰 수사의 그 향후
방향은 조 전 장관을 향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설마 장관 부인이나 장관 가족을 이를테면 소위 말해서 털겠다고 저렇게까지 지난 2달 반 동안 검찰이 이렇게 수십 명의 특수부 검사들 동원하면서 했겠냐라는 이제 한간의 어떤 그런 궁금증이죠. 의문에 대한 답이 이제 결국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정경심 교수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이제 구속 상태에서 이제 검찰 수사가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재판에 넘어갈 테고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검찰의 수사의 포인트는 결국 정경심 교수를 통해서 조 장관의 유죄 혐의를 입증하는데 결국 이제 최종 초점은 모아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겠고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밝혀낸 것이 많이 있는지가 판가름이 날 것이 일단 단순한 시점으로 봤을 때는 압수수색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갔던 시점에 비추어서는 정경심 교수 구속이 늦은 편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구속에 이어서 곧바로 어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구속이 늦어졌던 이유가 수사가 진척이 안 돼서 늦어진 건지 아니면 많이 진척됐는데 구속이 불가피하게 늦어졌고 그다음에는 이제 굉장히 어떤 관문을 넘어선 것처럼 바로 신속하게 전개가 될 건지 이 부분은 이제 뭐 그렇죠. 네, 당분간 계속 지켜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에 뭐 소환 조사할 때 또 굳이 소환한다고 그러니까 얼굴이 나오든 안 나오든를 떠나서 소환을 한다라고 굳이 뭐 검찰이 얘기 안 할 수 있어서 소환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도 사실 우리가 모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부분은 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네. 살짝 옆으로 좀 가볼까요? 유시빈 이사장이 조국 전 장관 지명 전부터 검찰에 내세웠다는 주장을 했고 또 검찰은 뭐 당연히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유시민 전 장관 현재는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데 공직에 있는 분도 아니고 정식 언론인 또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의 이제 직분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적으로 반박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잘 찾아볼 수 없는 풍경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사실 유시민 이사장 이전에도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 대통령과 접촉을 시도했다 혹은 접촉을 했다. 그래서 뭐 조 전 장관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런 설들이 계속 돌았었고 검찰청에서는 이것을 부인을 해왔거든요. 그랬죠. 근데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나서서 반박을 하는 그런 모습을 검찰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도 이것을 현재 사태에서 단순한 관전자 위치는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좀 직접적으로 상대를 해야 될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게감이 사실 뭐 일반 유튜버들이랑 좀 다르긴 하죠. 그리고 그동안에 소위 말하는 조국 정국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게 또 사실이기도 하고 이제 이 정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사법개혁안 즉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공수처 설치 같은 이 사법개혁안 처리와 관련해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당이 똑같은 주장을 하면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이것도 다른 선택이라는 게 또 뭘 의미하느냐 많은 궁금증을 낳게 합니다. 조금 여담이긴 한데 이게 비유라기보다는 유사 사례로 생각이 나서 북한에서 다른 사례, 뭐 다른 길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하고 협상을 하는데 잘 안 되면 뭐 이 북미 협상을 통해서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중국하고 다시 잘해보겠다 이런 의미로 좀 그런 방법을 쓰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북한하고 이인영 대표를 비유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누구나 협상할 때 쓰는 그런 발언인 것이죠. 압박이군요, 일종의. 그렇습니다. 압박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 자유한국당하고 협상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우리가 다른 길로 가가지고 당신들을 아예 제쳐놓고 당신들이 최악으로 생각하는 그 방안으로 가기 싫다면 우리하고 협상을 지금부터 똑바로 하자. 이 얘기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다른 선택이라는 것은 자유한국당을 뺀 예전에 패스트트랙을 가동할 때에 손을 잡았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여야 4당 합의로 그냥 패스트트랙 밀어붙일 때 그 기세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근데 지금 상황에서 한국당이 뭐 마음에 안 들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조국 사태에서 봤던 게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굉장히 소통이 부재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뭔가 여기서 또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도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지적을 또 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무난하고 그리고 부담이 없는 길은 여야의 모든 정당들이 합의해서
어떻게든 도출을 하는 그러니까요. 방법이 무난한데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저렇게 다시 다른 선택을 얘기한 이유는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것일 테고 예. 현재로서 상식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예. 빼고 가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예, 이 문제가 만약에 그냥 또 넘어가 버리면 내년 총선 때까지 아마 계속해서 여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어쨌든 명쾌하게 끊어내는 정치력을 보여줘야 될 때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한국당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 대표는 패스트트랙 관련된 의원들한테 가산점, 공천시 가산점을 주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그 공천을 이제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네. 남다를 텐데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냐 저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네. 식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좀 이게 사법적인 처리가 아직 계속 지연되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패스트트랙 과정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는 것은 명백하게 위법에 그러니까요. 해당하는 것이고 검찰이 얼마 전에 국회 방송까지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그냥 법대로 가겠다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원들 사이에서 괜히 당 지도부의 지휘를 따라서 네. 동참을 했다가 다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그 와중에도 직접적으로 뛰어들었던 의원이 있고 좀 빠져있던 의원들이 있는데 뛰어들었던 의원들의 피해의식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죠. 예. 그것을 달래는 차원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가산점 발언을 하게 된 건데 사실은 지금 그 자유한국당 바깥에서도 많은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당 내에서도 비판이 또 없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나경원 원내대표는 임기가 이제 원내대표 임기가 1년이고 예 그렇다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이번 연말에 끝이 납니다. 그러면 공천 쪽에 직접 네. 관여하기는 상당히 본인도 그 대상자 네.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원내대표라는 직책 자체가 네. 당의 어떤 대표라든지 네. 공천 심사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쪽에 비해서 원내대표가 공천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지 않고요. 그럼요. 게다가 임기가 그렇게 예, 총선 많이 때까지 남아 남은 있는 것도 상황이 아닌데.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이것 역시 공수표가 아닌가? 예, 그렇게 지적을 받을 수 있죠. 예, 지금 국민들의 정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글쎄요, 약간 저렇게 구태의연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방식의 저런 어떤 그러니까 전략적인 거죠, 정략적인 멘트들이 과연 국민들한테 또 어떻게 이해가 될지 계속해서 조금 나경원 의원이 약간 뭐라 그럴까 자꾸 설화에 자꾸 이렇게 네. 휩싸이는 경우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군요. 예전부터 쭉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의 대여 투쟁 기조가 강경일변도로 예. 흘러왔었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당내 입지가 든든하지만은 않은 의원입니다. 그나마 이제 탈당이나 복당을 거듭하지 않고 당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원내대표까지는 올랐지만 뭐 그렇죠. 친박도 아니고 비박인 의원이고 그리고 황교안 대표하고도 아주 원만하다고만 볼 수 없는 그렇더라고요. 그런 관계거든요. 예. 예.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이제 외연 확장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에 가 있는 일부 의원들하고 자유한국당이 재통합할 경우에는 나경원 원내대표 입지는 더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나마 그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의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당내에서 비박 의원의 대표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조급한 것이 아닌가. 이거는 뭐 나경원 원내대표의 뭐 내면이라든지 성격 이런 걸 떠나서 구조상으로 조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거는 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질문 한 2개 정도 더 가능할 것 같아서 하나 더 먼저 하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이준석 그 최고위원 뭐라 합니까 이제 내려오는 거 최고위원직에서 내려오게 하는 그 과정에서 당비 얘기로 또 이 논란이 옮겨졌더군요. 지금도 화면에 나옵니다만, 근데 자꾸 이게 돈 얘기가 나오니까 더 약간 이미지가 안 좋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주장은 당비가 보통 사실은 정상적으로라면 계좌 이체를 통해서 당비가 가는 게 맞습니다. 예전에 민주노동당 창당 과정에서 한 당직자도 당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강령이 아니라 CMS다라는 명언을 남길 정도였는데요. CMS가 자동이체? 예, 자동이체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근데 지금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손학규 대표가 직접적으로 내지 않았다. 이거 당비 대납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일단 손 대표 측의 해명이라면 해명, 반박이라면 반박이랄까 이런 것이 이제 비서를 통해서 사무부총장에게 전달을 했고 그것이 당비로 접수가 됐다니까 내 돈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은 내 돈이 맞다 이 부분은 그냥 끝없는 진실 공방으로 가기에는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쉽게 판가름이 안 날 텐데. 계좌 추적하지 않으면 예. 사실은 어렵죠. 예, 그리고
그 뭐 현금으로 이렇게 인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 또 좀 인출했는지 이 부분을 찾아보면 또 근거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문제는 설령 그것이 손학규 대표의 돈이 맞더라도 저렇게 내는 것은 대납이지 않느냐. 이것이 또 이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상 이게 적법한지 또 판단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손 대표도 이제 공방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고, 그리고 이제 손 대표도 이제 이런 납부 방식에 대해서 이거는 좀 잘못되긴 했다 인정하는 대신에 젊은 사람이 정치를 지사하게 해서야 되겠나 이런 얘기를 그래서요. 한 것은 좀 감정적인 대응으로 보입니다. 저도 앞에 부분은 그렇다고 치는데 저 뒷부분, 그러니까 저 멘트를 손 대표가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선배잖아요. 그래서 왠지 이게 자꾸 약간 좀 진흙탕 싸움처럼 변질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비서라는 존재가 이제 정식적으로 대표 비서실장, 뭐 비서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비서가 아니라 손학규 대표가 관계돼 있는 재단에서 일을 하는 개인 비서라는 것도, 그래서 이제 이 돈이 손학규 대표 돈이 맞더라도 그 과정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그냥 조금 일찍 끊었어야 되는 부분이 자꾸 이게 논란이 길어지니까 자꾸 이런저런 의혹들이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자꾸 더 붙는 것 같아서 어쨌든 마지막 질문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 뭐 유튜브가 특히 이제 선거철 앞두고 더 그러는 것 같은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민주당의 싱크탱크라고 하죠. 그 원장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본인 방송인 건지 아니면 그 민주당 차원의 방송인 건지 궁금하네요. 민주당 차원 방송이라고 봐야 되겠죠. 민주연구원에서 제작을 하겠지만 민주당 공식 채널 씀TV라고 있습니다. 뭐 씀은 이제 쓰다, 쓰이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민주당 차원에서의 유튜브에 민주연구원이 뛰어든 것이고요. 민주연구원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글쎄요, 예전에 어떤 정당의 싱크탱크 치고는 더 전면에 나와 있나.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병참기지라고 표현을 양정철 원장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병참기지가 아니라 오히려 전위대, 앞장서서 어떤 척후병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는 뭐 나중에 문제인 것이고. 그거는 뭐 나중에 선거 결과로 확인이 되겠죠. 연구원의 위상이 또 예전하고 좀 다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맞아요. 그리고 유튜브는 뭐 많은 분들이 유튜브라는 매체를 뛰어넘을 수가 없죠. 제 개인적으로도 뭐 팟캐스트 출연도 하지만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전략가로서 당연히 유튜브를 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노릇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본인들의, 그러니까 내 생각, 뭐 본인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고 그러니까 민주당 차원에서 하는 거였으니까 당의 어떤 생각을 그 지지자들이든 어쨌든 그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든 간에 조금 더 중간에 뭐 끼지 않고 직접적으로 전달하겠다라는 뜻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유튜브라는 채널 자체의 성격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정철 원장이 좀 사실 예전에 정치 전략가들은 잘 안 보이고 오히려 그 사람이 안 나타나면 그때부터 일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판단들을 했는데 양 원장의 스타일은 일단 먼저 나서서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공직이라든지 선출직에는 그렇게 욕심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불출마하겠다라는 그런 방침도 갖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당의 당인으로서 당원으로서는 결코 뒤로 빠져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한 것 같고 또 양 원장이 언론인 출신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문화인으로서의 면모가 없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직접 출연하고 또 본인의 인맥들도 동원을 해서 뭐 주진우 기자도 출연을 한다고 하는데 뭐 그런 쪽으로 좀 더 직접적으로 나서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첫 주제가 좀 자막에 나왔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인 거 보면 이제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이제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모양이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선거 전후까지 계속 될 텐데 굉장히 좀 뭐 횟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직접적으로 어떤 목소리를 전달하는 의사를 전달하는 창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기사로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경제가 올해 2% 성장을 하려면 이번 4분기에 지난 2분기 때와 비슷한 1% 정도의 성장을 해야 됩니다. 0.8, 뭐 1% 하여간 대략 1% 가까운 성장을 한다는 건데요. 2분기 때는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1.2%나 됐고 민간은 마이너스 0.2%였죠. 정부 주도 성장이었다고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3분기에 정부의 기여도는 대폭 줄었지만 민간의 기여도는 0.2%로 조금 올랐습니다. 마지막 4분기에 정부 재정의 집행 속도를 좀 대폭 올리고요.
민간 부문의 기여도도 조금 더 올린다면 글쎄요. 2% 성장을 만들어내는 게 또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런 또 일각의 전망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수치만을 좋게 하기 위한 방식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당장이 급하다고 혁신을 멀리하면서 고질이 된 이 비효율성은 이미 우리가 충분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핑계로 반복되어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에는 좀 끊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식사를 마치겠습니다. Thank you.